안녕하세요. 인생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부록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회의감만 느껴지네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현재 저는 보쌈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후 지금처럼 혼자서 삶을 꾸려가기 위해 남모르게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어리진 가슴에 한을 풀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는 원래 회사에 다니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가 어머니였다면 그런 삶은 살지 못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정말 다사다난했죠. 그리고 집안에서 중심을 잡아준 사람은 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힘들다는 말씀 한 번 한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아빠는 삼형제 중에서 막내였는데도 아픈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집안을 책임지고 계셨죠. 그런 아버지가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자식이었답니다. 처음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을 때 며느리인 어머니 눈치를 보며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내가 안 오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눈치 없이 이렇게 데려왔지 뭐니. 미안하다. 너 불편할 텐데 내가 이렇게 왔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도 제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안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서 생활하시는 거 저도 걱정됐어요. 걱정 마세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 뭐가 어려워서요. 저희랑 오순도순 지내봐요. 어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홀로 지내던 할머니를 그동안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는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님을 생각해서 반찬까지 신경 쓰셨어요. 이가 약한 할머니가 씹는 건 불편하진 않으신지 살뜰하게 챙기셨죠.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라 같이 지내면서 즐거워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생생해요. 아무래도 혼자 지내실 때보다 여러 가족과 지내니까 할머니는 즐거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김장철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김장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 할 거니? 나랑 같이 하자꾸나. 정말요? 안 그래도 어머님 김치 맛 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어머님께 김치 담그는 비법 좀 전수받아야겠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줄 수 있지. 내가 예전에 보쌈 가게 할 때 썼던 비법 너한테만 알려주마. 어머니는 할머니와 살림을 같이 하면서 할머니께 김치 레시피도 배우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그냥 김치 사 먹자. 엄마 김장까지 하려면 힘들지 않아? 집안일이 끝이 없잖아. 엄마도 좀 쉬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 김치는 정성이야, 정성. 그리고 할머니 김치 맛있는 거 몰라? 엄마가 배워서 맛있게 만들어줄게. 우리 딸은 엄마 걱정할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하세요. 저는 딸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힘들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어른을 모시고 사니까 어머니는 한 끼를 먹어도 대충 차릴 수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김치 정도는 사다 먹어도 되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들이 먹는 음식인데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까지 6 식구가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걱정 없던 집안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기계에 왼쪽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그날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어머니는 정신없이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엿들은 할머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예, 며느라,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어머님, 제가 병원 가볼게요.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왜 병원에 간 거야? 많이 다쳤다니? 저도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제가 상황 보고 전화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꼭 전화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붙들고 할머니는 수심 가득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저는 놀란 할머니를 다독여드리며 어머니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아버지가 크게 다친 게 아니길 빌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사고로 왼팔과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를 어머니가 간병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보러 간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막내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왜?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저의 불찰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물려주는 것도 없이 이 늙은 몸으로 이 집에 얹혀 살긴 하고.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저의 불찰이에요. 할머니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말씀하셨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여긴 제가 있을 테니까 애들이랑 어서 집으로 가세요. 애미야, 내가 미안하구나. 이 사람이 다쳤는데 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 사람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진정하시고 집에 계세요. 어머니는 고령의 할머니가 목 놓아 우시니까 걱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오열은 쉽게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결국 할머니는 몸져 누우셨고 아버지는 병원에 한동안 계셔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집에 오면 할머니를 간병하고 병원에 가면 아버지를 간병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약을 챙겨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죽 다 드셨네요. 이제 약 드셔야죠. 내가 먹을게. 너도 눈 좀 붙여. 괜찮아요. 전 걱정 마세요. 아휴,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네 남편 저렇게 된 걸 보니까 내가 눈치 없이 너무 오래 살아서 별일을 다 겪는 것 같다. 어머님, 원래 자식 있는 부모는 눈 감기 전까지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둔 부모는 걱정이 팔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괜한 소리 마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남편도 다음 주면 퇴원할 거예요. 이제 일자리도 잃었는데 어떡한다니. 딸린 식구가 줄줄인데 어떡하면 좋아. 며느리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저도 자식이 셋이라서 이대로 쓰러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버텨야죠. 이럴 때 내가 움켜쥔 돈이라도 있었으면 너한테 부담이 없을 텐데. 없는 소리 마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그게 절 위한 일이에요. 이제 저도 일 나가야 하니까 어머님이라도 건강하셔야 돼요. 어머니는 혼란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선 어머니를 많이 아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어머니가 식당에 일을 하러 출근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집안 풍경이 낯설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살림을 도왔지만 거의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머니를 도우면서 말했어요. 엄마, 안 피곤해? 주말은 좀 쉬어. 내가 할게. 아유, 그래도 딸이라고 이 엄마 생각해 주는 거야? 엄마 몸이 10개는 되는 거야?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지치지도 않아? 난 지칠 틈이 없어. 나마저 지치면 이 집안 식구들은 어떡하니? 아이고, 우리 엄마야말로 훈장이라도 받아야 된다니까. 그땐 정말 어머니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보였어요. 지칠 법도 한데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가 참 존경스러웠답니다.
그런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저희 삼남매를 무사히 대학까지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어머니는 보쌈 가게를 개업하셨죠. 어머닌 그 당시에 할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가게 김치는 어머님이 알려주신 비법으로 담근 김치예요. 저도 이제 제법 어머님 손맛 좀 흉내내고 있죠? 아주 우리 막내 며느리가 제대로 배웠네. 이런 귀한 비법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여긴 저랑 남편이 잘 운영해 볼게요. 네가 있어서 난 참 든든하구나. 고맙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면서 눈물을 지으셨어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집에만 있으신 것보다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식당을 시작한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계셨어요. 점점 입소문도 나면서 손님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야 좀 살 길을 찾은 어머니 앞에 또 다른 고난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식당 개업 후 몇 년 뒤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한창 손님이 많아질 무렵 할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는 정신이 없으셨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집으로 와서 할머니를 확인하셨죠.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엔 어머니를 도울 틈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할머니가 쓰시던 이불을 손빨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세탁기로 빨지 왜 손빨래를 해? 할머니가 소변을 실수하셨어. 그래서 그냥 빨면 얼룩 남아서 안 돼. 뭐? 아, 엄마 식당 일 때문에 손목도 안 좋잖아. 내가 할게. 이리 줘봐. 네가 무슨 손빨래를 한다고 그래. 됐어. 내가 하는 게 빨라. 그래도 엄마보단 내가 손님이 더 좋을걸? 이리 줘봐. 둘이 해야 금방 끝나지. 저는 어머니 옆에서 손빨래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 넌지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만 할머니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세상에 안 늙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은 어차피 다 늙고 아파. 그리고 아플 땐 가족이 제일 든든한 거야. 엄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 아휴, 난 진작에 쓰러졌을 것 같아. 너도 나중에 결혼해봐. 세상에 엄마들은 못하는 게 없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엄마야. 그래서 엄마들은 강하다고 하잖아. 바쁜 식당 일에 할머니 대소변 수발까지 드는 어머니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노력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도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아파서 힘이 없는 와중에도 어머니만 보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요새 많이 힘들지? 내가 너한테 끝까지 이렇게 집만 되는구나. 우리 어머님은 꼭 그런 말씀만 하세요. 며느리 힘들어 보이면 힘내라는 말도 해주셔야죠. 그래, 우리 며느리 힘내. 내가 이런 말 안 해줘도 넌 늘 잘했잖아. 내가 없었으면 더 홀홀 날아다녔을 텐데 우리 며느리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어머님이 왜 해준 게 없으세요? 어머님한테 배운 기술로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저랑 남편한테 어머님이 길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현명해서 내가 네 덕분에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아프신 거 좀 나으시면 우리 같이 여행 가야죠. 전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원 들어주시려면 어서 힘내세요. 할머니는 마른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버지를 보면서도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지극정성에도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됐어요. 그리고 결국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까 내가 며느리가 3명이나 있어도 친정한 며느린 너 한 명뿐인 것 같다. 날 끝까지 보살펴줘서 고맙구나.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
아낌없이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동안 전 정말 행복했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웠다. 그렇게 할머니는 끝까지 어머니께 고맙다는 말을 남기신 채 눈을 감으셨어요.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저희 식구들은 할머니와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한참을 힘들어 하셨어요. 할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에도 집에 남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혼자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다독여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안 아프고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식당에 사람 하나 더 쓰고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 무슨 소리야. 엄마도 최선을 다했잖아. 할머니도 그거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이젠 할머니 편히 쉬시라고 보내드리자. 한동안 집안에 있던 할머니의 흔적을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어머니한테 가족은 아낌없이 모든 걸 주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점점 더 바빠지는 식당 일에 치여서 슬퍼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 당시 어머니 식당이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저녁 시간 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쌈 가게를 운영해 나가셨죠. 그리고 저는 회사 다니다 소개로 만난 외식업계 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서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처음 남편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술을 한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자네, 우리 서연이 평생 책임질 자신 있어? 네. 제 한 몸이 부서지더라도 절대 처자식 굶기는 일 없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 나랑 한 약속 절대 잊지 말고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 그것만 약속해주게. 제가 당장은 형편도 녹록지 않고 변변치 않은 회사원처럼 보이시겠지만 저 근성하나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저 믿어주십시오. 아버지는 남편의 씩씩한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궁금한 듯 물으셨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 좀 받아서 시작하려고요. 신혼부부가 모은 돈이 얼마나 있다고 둘이 시작해. 대출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때 어머니는 저희가 대출을 많이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의 손벌린 형편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둘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잠시 고민하던 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1억 해줄 테니까 집 사는데 보태서 구해. 그러자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큰 돈을요? 다 내 딸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잘하게. 난 우리 딸 힘들게 하는 꼴 못 봐. 알겠지? 그리고 자네가 믿음직스럽기도 하네. 대출 너무 많이 받으면 이자 많이 나가니까 내가 좀 도와줌세. 잘 시작해봐. 감사합니다.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과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에 꼴이 냈어요. 결혼 후 남편과 1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게 즐겁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마스크 시국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그 당시 하필이면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 위기로 직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은 불운하게도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대리운전도 뛰고 택배 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직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한밤중에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취객이 일방적으로 남편한테
폭행을 가했던 거예요. 블랙박스엔 취객이 남편을 때리면서 소리치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취객한테 황당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님, 왜 때리시는데요? 갑자기 왜 절 때리시는 거죠?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속 울렁거리잖아. 네? 저는 교통법규 지키면서 운전 중입니다. 뭐야? 이 삐리리야. 이런 삐리리 같으니라고? 취객은 그때부터 C로 시작하는 욕을 남편한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돼 있었기에 남편은 취객을 신고했던 거예요. 그날 전 경찰서까지 가면서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도 남편은 저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걱정 끼쳐서 미안해. 내가 더 잘 살고 멋진 남편이고 싶었는데 이게 한계인가 봐. 아니야,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상황에서 맞고만 있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했어. 맞았다고 같이 때리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정말 당신 현명하게 대처 잘했어. 당신한테 정말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 정말. 괜찮아 여보. 이건 더 가정이야. 당신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일은 좀 쉬어. 그때 기가 죽은 남편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음날 좀 쉬라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예상치 못하게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온 거예요. 하필이면 남편이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점심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무 사정도 모르는 어머니가 저를 보고 화가 난 듯 소리쳤어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자. 장모가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어. 그러지 마. 어제 난리가 났었어. 나도 진짜 마음 아파 죽겠다. 무슨 일이길래 그래? 사실은 어제 대리운전하다가 취객한테 맞았어. 저 사람 아무 말도 못하고 욕먹고 맞기만 했어. 뭐? 우리 사위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아직도 이직 자리 못 구한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쉽게 안 구해지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보려고 대리운전에 택배 상하차까지 별일 다 하고 있어. 아유,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고 완전히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졌겠네. 어머니는 남편을 안타까워하며 걱정하셨어요. 그 순간 잠자던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오다가 어머니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모님 오신 줄도 몰랐네요. 됐네. 자네 얼른 세수하고 정신 좀 차리고 와봐.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세수하고 어머니 앞에 앉아서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쎄, 요새 많이 힘들지? 나도 보쌈 가게 하는데 손님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 그래도 어쩌겠나, 살아야지. 근데 또 어제 자네가 그런 숨을 겪었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내가 자네를 좀 돕고 싶네. 자네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야. 자네가 사업이든 뭐든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정말이세요? 사위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한번 남자답게 도전해봐. 감사합니다, 장모님. 남편은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눈을 반짝이면서 어머니께 감사해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외식업계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려서 외식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헌법까지 받았어요. 그 결과 엄마는 남편한테 무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는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돈 자네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자네한테 투자하는 거야. 알겠어? 당연하죠, 장모님. 제가 이 돈으로 제대로 성공해서 이자부터 수익률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장모님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돼. 그리고 이거 쓰게나. 이게 뭔가요? 난 자네한테 돈을 받고 말곤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차용증을 써두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네. 자만하지 않고 자네가 열심히 더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증여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남이 보면 우리 딸한테 내가 증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확실히 투자했다는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야. 이미 신혼집 얻을 때 1억 도와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자네가 차용증을 남겨놔야 돼. 나중에 괜히 증여세 문제 안 생기게 해야지. 네네, 당연하죠. 쓰겠습니다. 바로 써놓을게요.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바로 차용증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어머니의 투자로 수월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배운 게 있는지 시작부터 안정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원도 처음엔 2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늘어나다가 5명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남편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몇 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누구보다 저희 부모님께 1등 사익감처럼 잘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서 저와 같이 친정으로 갔을 때 남편은 어머니께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살리셨어요. 장모님이 제 은인이세요. 그래,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집중해. 어머니는 남편을 아낌없이 칭찬하는 반면 아버지는 나리선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사업이라는 게 고생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당신이 처음부터 큰 돈을 빌려주니까 누워서 떡 먹는 꼴만 됐잖아. 당신 또 그 소리야? 잘 됐으면 된 거지 왜 그래?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 자네 잘 들어. 나는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자네 장모가 한사코 자네를 믿고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잘해. 아버지 호통의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한테 믿음이 안 가셨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젠 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버님 드릴 구두도 한 켤레 사왔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네. 난 우리 딸하고 우리 손주들 자네까지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야. 앞으로 이런 거 갖고 오지 마.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오히려 아버진 남편의 선물에도 퉁명스럽게 선물을 거절하셨어요. 구두쇠처럼 아끼기만 하는 아버지에게 남편의 선물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8년 정도 쌓이면서 아버진 점점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공들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사업이 성장할수록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가정적이던 남편이 점점 가정을 등한시하고 제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시댁만 챙기는 남편을 보고 기겁했네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생신날이라 아침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일찍 와. 내가 엊그제도 말했지?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외식 좀 하자. 오늘이야? 아, 오늘 중요한 거래처 만나는데. 뭐?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일이 바쁜 걸 어떡해. 올해만 당신이 애들 데리고 다녀와. 올해만? 당신 작년에도 안 갔잖아. 그러면서 당신 어머니 생신은 다 기억하고 선물에 용돈까지 다 드렸잖아.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안 나오게 생겼어? 잔말 말고 오늘 저녁에 꼭 와. 안 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는 점점 제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은 정말 일이 바쁘다면서 안 오는 겁니다. 어머니는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서방은 얼마나 바쁘길래 올해도 얼굴 한번 못 비춰. 하필 중요한 거래처랑 약속이 생겼다나 봐. 미안해 엄마. 아유 됐다. 어서 밥이나 먹자. 손주들도 있는데 어서 먹어. 부모님은 점점 남편의 행동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화가 머리까지 났어요.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그날도 술 약속이 있다면서 한밤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말 어이없던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몇 달 뒤 시모의 생신에 저한테 뻔뻔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애들 데리고 좀 가봐. 뭐? 우리 엄마 생일은 전화 한 통도 없이 넘어가더니 나보곤 시댁에 가라고? 웃기고 있네. 나도 안 갈 거야.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가. 뭐야? 당신이 그러고도 며느리야? 그러는 당신은? 그러고도 당신이 사위야?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 엄마 이제 안 보이지? 됐어. 당신이 알아서 챙겨. 결국 저도 남편한테 실망해서 시댁 행사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따로 몸이 안 좋다고 전화를 드렸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맞불 작전을 하면 남편이 무언가 깨달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한 번은 출근길에 캐리어를 들고 가는 남편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그 가방 뭐야? 내가 말 안 했나? 나 동남아로 골프 치러 가. 뭐? 무슨 해외로 놀러 가는 걸 지금 말해. 놀러 간다니? 나 거래처 접대하러 가는 거야. 비즈니스상 남자가 사업하려면 골프가 기본이야. 운동이지만 사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진짜 남편은 그놈의 사업을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저는 점점 우울증이 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감당하면서 스스로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이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남편을 꾹 참으면서 기다리다가 속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삶에 대한 낙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했던 적이 있었어요. 서연아, 너 요새 통연락도 없이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좀 바빠서. 엄만 요즘 괜찮아? 나야 늘 똑같지 뭐. 넌 왜 그렇게 목소리가 다 죽어가? 자꾸 힘이 없네. 아유, 넌 남편 사업도 잘 되는데 왜 그렇게 죽을 상이야? 안 되겠다. 네 남편이 바쁘니까 나랑 같이 바람 쐬러 가자. 나랑? 엄마 가게는 어쩌려고? 네 아빠한테 맡기고 가면 되니까 걱정 마. 다음 주에 1박 2일로 강원도라도 다녀오자.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둘이 데이트 가야겠어. 어머닌 저한테 같이 놀러 가자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부산 가게를 운영하셨기에 아버지한테 가게를 맡기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제안에 같이 여행이나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행 갈 생각에 설렜어요. 그런데 기대하던 여행 전날 저녁 9시가 되도록 어머니랑 전화가 안 됐어요. 가게 문을 닫는 10시까지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밤 12시가 넘었을 때도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 전화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도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안 왔다는 걸 보고 걱정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 있어? 글쎄, 오늘 내가 모임이라 일찍 나와서 모르겠는데. 정말? 알겠어 그럼. 그래서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부산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게 문도 열려있고 불도 다 켜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게로 달려 들어갔는데 엄마는 주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저는 엄마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엄마, 왜 그래? 너무 놀라서 저는 소리치다가 119에 바로 신고해서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숨을 쉬고 계셨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수술까지 받게 됐죠.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뇌졸중은 아무리 늦어도 2-3시간 안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지금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수술은 해볼 때까지 했는데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의사의 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달려온 아버지가 절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엄마 왜 그래? 어떻게 아빠? 엄마가 죽을 수도 있대. 뭐? 엄마가 왜? 뇌졸중이래, 뇌졸중. 아빠 뭐 했어? 엄마 쓰러졌을 때 빨리 옮겼으면 살 수도 있었대. 아빠 뭐 했냐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괜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 아버지는 모임도 3년 만에 나간 모임이었던 겁니다. 항상 둘이 붙어 다니던 인고 부부였는데 그날만 두 분이 각자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는 모임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친구도 만나야 한다고 아버지를 모임에 보내신 거였죠. 아버지는 망연자실하게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거기 모임만 안 갔으면 네 엄마 골든타임을 놓치지도 않았을 텐데 내 탓이야. 결국 어머니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병원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엄마 소식을 듣고 가게 직원들이 엄마 병실로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울면서 어머니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사장님,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사장님하고 같이 퇴근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식들 결혼할 때도 와주시고 손주 돌잔치에도 와주셨어요. 근데 왜 하늘은 좋은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 건지 정말 아이고 사장님. 정말 가게 직원들까지 모두 와서 울어주는데 끝까지 남편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전화를 안 받는 남편한테 또 한 번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전화 끝에 전화 받은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하는데 왜 자꾸 전화야? 여보, 우리 엄마 지금 위독해. 그래도 사위인데 와가지고 얼굴도 좀 비춰야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직 병원에 살아계시잖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간다고 장모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것도 아니잖아. 뭐? 당신 미쳤어? 아, 지금 당신이랑 말씨름할 시간 없으니까 끊어. 저는 남편한테 크게 실망했어요. 정말 가게 직원들, 어머니 지인들까지도 다 왔는데 남편은 끝까지 안 나타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2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남편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와중에 결국 오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희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또다시 남편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오늘 넘기기가 힘들대. 얼른 좀 와줘. 아니, 내가 꼭 가야 돼? 오늘 못 넘기시면 장례식장에서 보면 되잖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죽은 놈 살려놨더니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시네? 뭘 또 그렇게 말해. 지금 서울이면 갔지. 나 지금 부산이야, 부산. 여기서 어떻게 가냐고. 왜 못 와? 골프 치러 동남아도 가는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로도 못 와?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맨정신이면 갔지. 지금 술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가? 술 냄새 풍기면서 병원 갈 수 없잖아. 정말 남편은 혀가 꼬여서 술에 취한 채 망언을 내뱉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어요. 오지 마. 너 얼굴 보이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화를 내면서 소리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보다 엄마가 먼저 우선이었어요.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는 엄마한테 가서 손을 잡으면서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춘기 때 엄마한테 화내고 대들었잖아. 엄마 기억나? 근데 나 왜 그렇게 엄마 지금 그 일이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엄마 잔소리마저 못 듣게 될까 봐 무서워. 너무 진짜 힘들어. 엄마, 제발 힘 좀 내봐. 난 아직 엄마가 필요해.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저앉아 버렸고 가족들은 모두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빈소가 차려졌고 저는 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놈은 장례 이틀 차에 나타나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제가 빨리 올 걸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뒤늦게 나타나서 우는 남편 놈을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퉁퉁 부은 얼굴로 남편을 보고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야, 쓰레기 같은 놈아. 가라고. 넌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뭐야? 왔는데 왜 또 화를 내는 거야? 어제 왔었어야지. 그동안 와야 될 순간엔 안 오고 이제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미 돌아가셨는데 오면 뭐해? 남자는 비즈니스가 먼저야. 그래서 일 끝내고 바로 장례식장 왔잖아. 진짜 너란 인간 상종도 하기 싫다. 비즈니스? 평생 비즈니스 챙기면서 살아. 그리고 나 너랑 더 이상 살 마음 없으니까 이혼해. 너란 인간은 애들한테도 아빠 자격 없으니까 당장 꺼져. 아휴, 기껏해서 시간 내서 왔더니 왜 이렇게 잔소리야? 그래, 이혼해. 솔직히 당신도 알 거 아니야. 내가 왜 집에 안 들어간 줄 알아? 당신 보기만 해도 싫어. 그래도 아빠 노릇하려고 집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뭐 이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희의 대화를 다 들은 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치셨어요. 내가 너 이런 놈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 처음에 안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역시 사랑 관상은 무시 못해. 이런 양아치 같은 자식아. 널 아끼고 아들처럼 대해준 장모 마지막에 네가 감히 이딴 식으로 행동해? 이 천벌받을 놈아. 장인어른, 그렇다고 지금 저한테 손 찍어 마신 거예요? 무식하게. 이 집구석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알았어요. 네, 갑니다, 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찾지 마세요, 저. 남편의 마지막 말에 조문객들도 다 경악하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저런 썩을 놈 같으니라고.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뭐하나. 정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경악할 만큼 남편 놈의 행동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낙골당에 모셨어요. 그 후 저는 남편하고 이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이 다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손해본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편 놈을 불러서 차용증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자네, 이것도 갚아야지. 이게 뭔데요? 뭐긴 뭐야, 차용증이지. 1억 5천 빌려가면서 회사 수익의 30% 이자로 준다고 했잖아. 그거 진짜 받으시려고요? 세금 때문에 형식적으로 쓴 거 아니었어요? 세금이고 자시고 너한테 빌려준 건 사실이지. 이 돈 꿀꺽하고 사라지려고 그랬냐? 난 이 돈 꼭 받아낼 거야. 이제 남남이 됐는데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지. 알아서 해보세요. 저도 쉽게는 못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 남편 놈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긴 소송 끝에 결국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1억 5천만 원과 사업 수익의 일부를 아버지께 갚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은 아버지께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돈 받고 잘 사세요. 그 돈으로 어디 배 두드리며 사세요. 네 놈은 그 인성 때문에 망할 거야. 두고 봐. 넌 반드시 바닥 칠 거다. 평생 너 망하라고 내가 빌어줄 거야.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평생 그런 인성으로 살아. 우리 손자들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볼 생각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알아서 사세요. 저는 그런 남편 놈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보쌈 가게를 아버지와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그저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5년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 남편 놈이 우리 식당에 걸어오더니 저를 보면서 소주를 한 병 시키면서 말했어요. 저 소주 한 병만 주세요. 뭐?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야, 너 같은 손이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 순간 아버지도 전 남편을 보더니 냉정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서 울지 말고 나가라고, 나가. 이놈아 양심이 좀 있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도 모르고 너무 앞만 보고 살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린 자네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서 소주 한 잔만 마시게 해주세요. 장모님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신 장모님이 엊그제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나가. 평생 일이나 하면서 살아. 그렇게 다 내팽개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인가? 저 이제 다 잃었습니다. 같이 골프 치는 사람한테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다 망했어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 놈은 회사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무리한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사업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망해서 찾아온 꼴이 정말 우습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한테 소리쳤습니다. 사람 잃고 돈 잃고 회사까지 잃으니까 이제야 가족 생각이 나? 그걸 지금 진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난 너한테 5만 정 다 떨어졌으니까 제발 우리 식구한테서 떨어져.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 그냥 진심으로 당신이랑 장인어른께 꼭 사과하고 싶었어.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바보 같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전 남편 놈은 아버지께 큰절까지 하더니 그대로 가버렸어요. 정말 모든 걸 잃고 나니까 그제야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깨달은 눈빛이었죠. 정말 추한 몰골로 나타난 전 남편 놈은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전 남편은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전 남편이 용서를 빌어도 이미 다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미 모든 신뢰가 깨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가끔 애들한테는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지방 건설 현장에 숙소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이게 가족을 외면한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을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낸 이유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제 수명을 10년을 줄이더라도 저는 어머니를 잠시라도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저는 후회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시간은 저와 어머니를 이렇게 갈라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땐 후회해도 늦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무치게 후회하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못 본 게 정말 한으로 남았네요. 아마 이런 제 심정을 전 남편이 몇 배로 더 느끼고 살 거라고 믿어요. 후회 속에 사는 삶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표현하며 사시길 바랄게요. 새해에는 가족들과 평안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